자, 467쪽에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제 3면관계가 나오죠. 요약자가 있고, 이 요약자와 계약을 한 사람이 낙약자, 이 계약을 통해서 이제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수익자, 이 사람을 이제 제3자라고 불렀죠. 대표적인 사례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부동산에, 요약자 소유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하는데 대금은 요약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서 수익자에게 예를 들어 대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일단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요약자와 낙약자고요.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할 당시에 현존하거나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누구라도 된다고 했냐면 태아라도 되고 또는 설립 등기가 되지 않은 설립 중인 법인이라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우리 대리 공부할 때 대리인 있잖아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죠. 그럼 본인, 대리인이 법률행위하면 효과를 귀속받는 본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의사 능력? 필요 없죠.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근데 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태아를 위한 보험 계약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요약자가 이 건물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1억 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약자와의 낙약자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불렀어요. 그럼 만약에 이 보상관계인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건물을 받아야 돈을 주는 거지, 보상관계가 무효가 되면 얘도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돈을 주라고 했는데 왜 주라고 했냐면 내부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얘네들 사이에 무슨 빌린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증여 계약을 했다든지 요 내부 관계를 대가 관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낙약자 입장에서는 이 수익자에게 주장하고 항변하려면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에서 생긴 것이어야 돼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 생긴 것이어야 돼요? 요약자와 낙약자죠. 이게 제일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 보상관계가 유효하면 매매계약이 유효한 거니까 얘는 소유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낙약자가 부동산을 넘겨받으면서 야, 내가 부동산을 받긴 하는데 니네 내부 관계가 이상하니까 내가 돈은 떼먹을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럼 얘가 얘한테 주장하고 항변하려면 어디에서 생긴 문제가 되냐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 생긴 경우에만 가능한 거지 내부 관계를 얘가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요약자와 누구와의 관계? 낙약자지 수익자의 관계가 아니다. 그게 제일 기본이고요. 그러면 원래 매매 계약이니까 낙약자가 요약자에게 동시행의 항변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엔 돈을 얘한테 주는 거니까 이 항변권을 수익자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자가 얘한테 1억 원을 달라고 하는데 요약자가 등기를 안 줘요. 그러면 돈부터 줘야 돼요? 동시행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주장할 수 있어요. 이 요약자하고 생긴 항변권이 있다면 이걸 그대로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고요? 수익자에게. 근데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생긴 거 가지고는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예. 우리 지난 과정에도 이거 봤던 거잖아요. 그죠? 예. 예. 3면 관계가 나오고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양이 얼마 안 돼요. 양이 얼마 안 되는데 매년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지난해는 아니지만 보통은 다 사례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갑을병 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자, 그러면
이 수익자의 권리가 언제 발생이 된다고 했냐면 수익자가 뭘 해야 돼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제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오해 있어요. 성립 요건에 계약은 이미 요약자와 낙약자가 성립시켜 놓은 거고요. 그럼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의 발생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얘가 수익의 의사표시라면 이제 권리가 확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당사자, 이거 당사자는 누구겠어요? 요약자와 낙약자죠. 당사자는 합의로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근데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적으로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리 유보해 둔 경우.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권리가 변경, 소멸될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해 두었다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누가 동의해 주면 돼요? 수익자. 제3자가 동의해 주면 예외적으로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수익자가 1억 원 주세요라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누구한테 하죠? 당연히 낙약자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한번 요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다? 틀리게 나왔어요? 낙약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억의 권리가 확정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설령 둘이 바꿔봐야 얘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받겠다고. 근데 요약자와 낙약자가 만나서 야 요즘에 시세가 좀 떨어졌으니까 요거 대금 8천만 원으로 하자라고 합의했대요. 그러면 수익자는 8천만 원 받아요? 1억 원 받는 거예요? 1억 원 받는 거예요. 이건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또는 1억 원 받겠다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요약자와 낙약자가 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합니다. 자, 합의 해제해서 계약을 없앴다. 자, 수익자는 1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이건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중요한 말은 뭐예요? 여기서 합의죠. 합의로서 이 사람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합의 해제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으로 법정 해제가 되었다면 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계약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합의로 없앤 경우에는 얘한테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너 수익할 거야 말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최고를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수익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수익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 낙약자가 끝까지 1억 원을 안 줍니다. 그러면 이 수익자가 야 왜 돈을 안 주냐? 니들 계약은 해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안 된다 그랬어요? 해제나 취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남의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해제가 안 되니까 그 효과인 원상 회복을 하라고 주장할 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고 다만 낙약자가 돈을 안 줘서 수익자에게 피해가 생겼다면 뭘 청구할 수는 있어요?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요. 손해배상은 되지만 얘가 해제나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낙약자가 얘한테 돈을 안 주면 계약을 해제할 사람은 누구예요? 얘가 돈 안 주면 계약 해제는 누가 해야 돼? 당사자인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 요약자는 당연히 해제할 수 있는데 이때 해제할 때 수익자, 제3자 동의를 얻어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고. 자, 이번에는 반대로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대금 지급을 다 했는데 요약자가 끝까지 등기를 안 줍니다. 그럼 이번엔 누가 계약을 해제하냐면 낙약자가 해제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나오죠. 그럼 낙약자가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제 지급했던 1억 원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원상 회복을 수익자에게 반환하라라고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한테 돈 줬다고 얘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요약자에게 해야 돼요. 그럼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얘한테 1억 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 중요한 판례였고. 자, 우리가 총칙 공부할 때 107조 내지 110조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항번. 이 비통착사는 공통점이 있었죠. 다 어떤 규정이 있었어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그러면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 제3자가 이름이 제3자니까 여기 제3자에 들어가느냐 이 문제 있었죠? 안 된다고 했어요.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우리가 통정호의 표시 공부할 때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애가 바로 요 수익자하고 그리고 대리인 본인. 대리인 본인 관계는 제3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왜 제3자가 아니라고 했냐면 통정호의 표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제3자란 통정호의 표시가 형성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제3자예요. 그럼 얘네 둘이 계약을 한 다음에 여기에 터잡아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 계약을 통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직접 권리를 취득하지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례 문제로는 이렇게 물어보겠죠.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수익자는 이 매매 계약이 사기로 인한 계약인 걸 전혀 몰랐대요. 선의였다. 그러면 낙약자는 선의의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있다.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합의로 소멸시킨 경우에는 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였죠. 이건 뭐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합의로, 아무 이유 없이 합의로 소멸시킨 경우에는 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뭐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 이런 경우에는 얘 권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보상 관계 자체가 소멸되니까. 정리되셨어요? 네. 뭐 거의 시험은 이 범위 내에서 출제가 돼요. 얼마 안 되잖아요. 네. 우리 민총 공부할 때는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막 1주 넘어 2주 걸쳐서 막 했는데 거기서 보통 2문제 나와요. 이거 잠깐 했잖아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영양가가 매우 높은 그런 부분이에요. 자,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이제 교재를 좀 볼게요. 467쪽. 맨 밑에 기억의 계약의 당사자 있죠. 기억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며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셋째 줄에 제3자는 계약 당시에 특정 현존치 않아도 된다. 즉 태아 또는 설립 중인 법인을 제3자로 할 수도 있고요. 제3자 약관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제3자 약관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제3자에게 권리를 직접 주겠다는 건데 그 둘째 줄 가운데 병존적 채무인수가 나오죠. 병존적 채무인수 등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데 면책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라는 점 확인해 두시고요. 무슨 얘기냐면 다음 페이지에 판례도 역시 그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려면 얘랑 계약을 체결해서 누구에게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수익자에게 새로운 권리가 생겨야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돼요. 그럼 만약에 갑이 있고요. 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요 갑이 채무가 있다. 채무.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얘한테 채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갑과 을 사이에 이행인수 계약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뭘 인수했다고요? 이행을 인수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을과 A 사이에 A가 갑에게 채권이 있는데 이행인수 계약이 있게 되면 A와 을 사이에 새로운 채권이 얘한테 취득이 되느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을 인수했다는 것은 뭐랑 혼동하시면 안 되냐면 채무인수가 아니에요. 채무인수는 뭘 인수하는 거예요? 채무를. 근데 이건 채무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채무에 대한 이행만을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이 갑한테 야, 너 A한테 그거 돈 갚을 거 있다며 내가 대신 이행해 줄게. 갚아줄게. 그러면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면 얘가 거기에 관여해야 안 해요. 죄송합니다. 얘는 안 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얘가 이행만 해주는 건데 안 하면 이행인수한 을이 이행을 안 하면 A는 누구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거예요. 당연히 갑에게 묻는 거고요. A와 을 사이에는 아무런 권리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행인수예요. 내부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행인수 계약을 하면 A는 기존 채권 이외에 새로운 권리가 생겨요? 생기지 않아요? 얘한테 아무 관련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될 수가 없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려면 그 계약으로 이 사람에게 새로운 권리가 생겨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이행인수고. 그러면 이번에는 A가 갑에게 똑같아요. A가 갑에게 채권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채무를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합니다. 그럼 면책적으로 채무 인수를 하게 되면 이 갑과 A 사이에 있던 이 채권이 누구한테 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을한테. 면책이니까 얘도 채무자예요? 얘는 면하는 거예요? 얘는 면하고 이제 누구만 채무자냐면 을만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A는 누구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 돼요? 이제 을한테. 당연히 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으면 A는 을에게 새로운 채권이 생기는 걸까요? 종전 채권이 그대로 이전하는 걸까요? 그대로 이전하는 거지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갑과 을 사이에 면책적이 아니라 병존적, 중첩적 채무인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A가 갑에게 채권이 있는데 을이 채무를 인수할 때 면책되는 게 아니라 병존적,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면 A는 누구에게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냐면 을에게. 그럼 갑에게 있는 채권이 없어져야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죠. 물론 돈을 2번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게 되면 A가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 이외에 새로운 권리가 하나 더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게 판례야. 그래서 이행인수나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지만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뭐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뭐 자세하게 이런 관계를 뭐 제시해서 시험에 내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요 제목 가지고 출제를 해요. 이행인수,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지만 병존적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된다. 그렇죠? 그래도 일단 이해를 좀 간단히 해두셔야지 그냥 외우세요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념인지는 좀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얘기가 판례 나와 있고 밑에 468쪽에 판례 박스가 가운데 있습니다. 보세요. 내용을 보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필요하지만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해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그 계약을 통해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취득해야 하는 거예요. 그 채권의 종류, 권리의 종류는 묻지 않아요. 채권이든 물권이든. 그럼 지금 사례에서는 얘네들이 계약을 하면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1억이라는 뭘 갖게 돼요? 채권을 갖게. 이걸 새로운 권리를 가져야만 원칙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떤 계약을 했냐면 내가 너한테 건물을 넘겨줄 테니까 너 수익자에게 받을 돈을 받지 마라. 뭐 하라는 거야? 채무를 면제해 주라는 거야. 그러면 건물 줄 테니까 너 수익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어라 라고 하면 수익자가 얘한테 어떤 새로운 채권이나 물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권리를 취득해야 되니까. 근데 권리를 취득한 바 없어도 채무를 면제받으면 얘한테 새로운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판례죠. 그 얘기고.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해 하는 약정, 이게 원래 필요해요. 그래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근데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해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 밑에 이제 보상관계 나오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보상관계는 요약자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낙약자. 그럼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죠. 그래서 끝에서 둘째 줄 마지막에 따라서
보상관계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B번 보세요. 수익자의 보상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는 보상관계에서의 무효, 취소, 해제 사유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대가관계 나오는데 그 대가관계는 둘째 줄 보세요.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으므로 대가관계에 흠결이 있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판례 제목을 볼게요. 판례 제목.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효력. 자,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효력이면 이 계약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안 미치죠. 그래서 그 효력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극. 미치지 않습니다. 미치는 건 요약자와 누구의 관계? 낙약자. 자, 맨 밑에 계약의 효력 나오죠. 기억해 보시면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해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표시, 즉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직접 권리를 취득한다.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의 발생 요건이지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성립은 요약자와 낙약자가 하는 거고요. 그 니은에 보세요. 540조 조문을 보면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 때, 도달주의죠.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침묵하면 거절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중요하죠.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합의로서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미리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유보해 두거나 제3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예외적 두 가지 있죠. 유보해 두었거나 제3자가 동의한 경우. 밑에 판례 그 얘기고요. 오른쪽에 판례 박스 중요하죠. 1번 보시면 파란 글씨만 보세요.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나 취소 이런 거 주장할 수 없고요. 근데 2번에 보면 둘째 줄에 파란 글씨 마지막에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결론이 이거죠. 해제 취소 같은 거 안 되고 원상회복 안 되는데 뭐는 된다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니은을 보세요. 2번에 니은.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약자는 당사자니까 해지할 수 있는데 제3자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라고 있고, 니은 3번 기억을 보세요. 3번의 기억. 낙약자는 약정한 급부를 제3자에게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나 이것은 요약자와의 보상관계에 기한 것이므로,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요약자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보상관계에 기인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누구랑 생겼다고요? 요약자. 그러니까 낙약자가 요약자에게 동생의 항변권이 있다면 그 모든 권한을 다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익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둘은 동시행 관계잖아요. 근데 얘한테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가 받아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있는 권리를, 이 계약에서 생긴 권리를 누구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냐면 수익자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자, 니은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낙약자는 당사자의 힘으로 취소 해지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낙약자가 요약자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낙약자는 원상회복을 요약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판례 제목 보세요.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계약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뭐라고 했어요? 소극할 수 없다는 거였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자, 다음 페이지에 문제 볼게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 그렇죠. 뭐만 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 그다음 2번. 수익의 의사표시란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수익의 의사표시했으니까 권리가 확정됐죠. 낙약자에게 이행하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고요.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누구랑 생겼다고요? 요약자와 낙약자죠. 그럼 여기서 생긴 거 가지고는 전부 다 수익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요. 3번 틀렸고 정답이지. 4번.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아까 이행인수나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지만 병존적 인수는 해당이 되고요. 5번.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해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이거 보셨던 판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해제가 나오죠. 우리가 해제하면 항상 봤던 게 개념 비교했었는데 해제하고 취소하고 봤었죠. 취소. 물론 해지도 봤었는데 주로 이제 수험상으로 비교되는 건 해제와 취소의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둘 다 단독행위. 단독행위로서 형성권의 행사가 되고요. 둘 다 소구표가 있죠.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의사표시를 요한다라고 했죠.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계약이 소멸되진 않아요. 뭐는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해제 의사표시. 사기당했다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취소해야 소멸되죠. 이게 기본적인 공통점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비교되는 게 우리 해제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은 해제와 다르죠. 일단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해요. 당연히 상실하는 거예요. 당연히 조건이니까. 이건 의사표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소구표가 있어요, 없어요? 소구표가 없죠. 우리가 조건 기한할 때 되게 중요하게 본 거였어요. 조건의 성취는 원칙적으로 소구표가 없어요. 그럼 특약으로 소구표를 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절대로 안 되는 건 기한. 그러니까 기한은 절대적 비소구표, 특약으로도 줄 수 없다고 했죠. 근데 조건은 원칙적으로는 소구표가 없는 거죠. 특약이 없는 한. 그러면 해제와 취소의 차이점을 보면 해제는 뭘 해제하는 거냐면 계약을 해제하는 거고요. 취소는 법률행위 일반에 작용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교하면 단독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단독행위를 취소한다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법률행위에 다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단독행위를 해제한다는 건 법률에 없어요. 해제는 무조건 뭐만? 계약만. 그렇죠? 예를 들어 채무 면제는 단독행위죠. 근데 왜 채무를 면제했냐면 어떤 사람이 협박을 해서 무서워서 채무 면제해 준 거예요. 그러면 강박으로 인한 거니까 채무 면제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단독행위도 취소는 얼마든지 돼요. 근데 해제는 그런 게 없어요. 해제는 무조건 뭐에 대해서만? 계약에 대해서만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가 어떤 게 훨씬 제한적이고 깐깐하다고 했냐면 다 해제였어요. 그러면 이 취소는 사유로 따진다면, 시간적으로 따지면 원시적 사유일까요? 후발적 사유일까요? 취소는 원시적 사유라고 보고, 원시적. 해제는 후발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취소는 법이 딱 정할 때만 하죠. 언제 취소합니까? 재착사.
그 제한 능력, 착오, 사회강박인데 예를 들어 사기를 당해서 취소한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고 사기를 당해요. 사기 당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그 하자 사유는 계약 성립 전의 문제예요, 후의 문제? 전의 문제죠. 그럼 해제는 언제 해제하라고 법이 정해놨어요?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채무불이행이라는 건 계약 성립 전의 문제예요, 성립 후의 문제예요? 당연히 후발적인 사유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리고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고요. 해제는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으로 원상회복이 적용되죠. 자, 우리 이거 되게 많이 비교했던 건데, 계약이 무효 취소되어서 부당이득 반환을 할 때 선의점유자는 과실 취득할 수 있어요? 과실을 모두 반환해야 돼요? 무효 취소 시에는 선의점유자에게 과실 취득권이 인정돼요. 그러니까 대금 받은 사람이 대금 돌려줄 때 이자 가산해야 해요? 안 한다고 했죠. 근데 원상회복은 말 그대로 완전히 원상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과실 취득권이 없다라고 했죠. 돈 받은 사람도 이자 가산하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였어요. 갑이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목적물을 넘겨주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줬는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었다. 그럼 무효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의 규정이 적용돼요. 둘 다 이제 선일 때 이 매수인이 목적물을 돌려줄 때 지금까지 사용 수익한 것도 돌려줘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선의점유자는 뭐 할 수 있냐면 과실 취득할 수 있다. 201조. 201조 우리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선의점유자에게 과실 취득권이 인정된다는 이 규정이 무효 취소 시에도 적용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얘는 받은 돈을 돌려줄 때 요 대금의 이자를 가산해야 하나요? 안 하죠. 그게 공평하죠. 얘가 사용이익을 누리는 만큼 얘도 이자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효 취소가 아니라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그러면 부당이득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원상회복이 우선 적용돼요. 그럼 원상회복이 적용되면 선의점유자 을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느냐? 취득할 수 없어요. 무조건 원상회복이에요. 그러면 얘도 돈을 받았잖아요. 대금의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죠. 언제부터 가산해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라고 했고, 그럼 여기에 붙이는 이자의 법적 성질은 이행 지체 책임의 성질이에요? 아니면 부당이득의 성질이에요? 부당이득이지 지체 책임의 성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잘못한 게 있든 없든 무조건 뭘 붙이라는 거야? 이자. 만약에 요 이자가 지체 책임의 성질이다라고 하면 잘못한 게 없으면 이자를 안 붙여도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요 이자는 부당이득적 성질이기 때문에 잘못한 게 있든 없든 해제되었을 때 돌려주면 무조건 뭘 붙이라고요? 이자를 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문에 취소와 해제 중에서 선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 건 취소예요? 해제예요? 취소죠. 취소는 선의점유자가 뭐야? 악이자는 못하고. 근데 보시는 것처럼 해제는 선의악이 구별 없이 무조건 다 돌려줘야 돼요. 선악에 따라 구별되는 건 뭐야? 취소고. 해제는 구별되지 않고요. 취소는 언제 하냐면 법률 규정이 있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재착사 이렇게 되고요. 해제도 마찬가지인데 해제도 기본은 법정 해제입니다. 법은요. 언제 해제하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을 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행 이런 게 있고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거니까 당연히 뭘 따로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럼 이때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이에요? 이행이익이에요? 이행이익 배상을 원칙으로 하죠. 물론 신뢰이익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선택할 수는 있지만 원칙은 이행이익 배상이고요.
근데 해제는 법정 해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정 해제도 있어요. 약정 해제 개념을 가끔 혼동하시는데 약정 해제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약정 해제는 단독행위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약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하는 해제를 약정 해제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대표적으로 공부했던 약정 해제는 뭐가 있어요? 계약금. 계약금은 뭐로 추정이 되죠? 해약금. 해제를 약정한 금전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가 계약금을 줬는데 하기 싫어졌으면 저는 계약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 주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상대방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약정해제도 단독행위지 계약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랑 토지 매매 계약을 합니다. 토지 매매 계약을 하는데 둘이 어떻게 약정을 했냐면 야,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여기다가 건물 지으려고 땅 사는 건데 만약에 건물 짓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이 계약은 해제한 것으로 하자라고 해제 사유를 뭐 한 거예요? 약정해 둔 거야. 그래서 우리 돈도 다 주고요. 땅 샀어요. 그 얘가 백방으로 알아봤으나 결국 이 땅의 건축이 불허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은 약속한 바에 따라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하는 거죠. 그럼 얘가 승낙해줘야 돼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약정 해제인 거예요. 근데 이 약정 해제라는 건 의무 위반이 아니라 약속에 의한 해제이기 때문에 이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이나 을에게 서로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의무 위반이 아니니까 약정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 우리 계약금 봐도 마찬가지예요. 계약금 계약을 했을 때 제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합니다. 그럼 그것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가 있다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할 필요 없죠. 약정 해제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약정 해제랑 다른 게 뭐냐면 합의 해제예요. 합의 해제. 합의 해제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합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해제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합의 해제는 위에 나온 해제들과 달리 합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에 따라요. 합의 내용에 따라요. 합의 내용. 그러니까 이 합의 해제는 위에들은 민법 규정대로 해제하고 이렇게 되지만 합의 해제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니까? 합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합의 내용에 따르기 때문에 민법 규정 적용 안 하고요. 따라서 손해배상의 문제 생길 수 없고 그리고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요. 합의 내용에 따르면 돼요. 근데 하나 조심하실 점은 합의 해제하면 등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합의 해제하면 소유권이 복귀가 돼요. 그럼 이 경우에 등기 말소 해야 복귀돼요? 당연 복귀예요? 당연 복귀죠. 그러면 합의 해제한 매도인이 등기 말소를 구하는 건 소멸시효에 걸려야 안 걸려? 안 걸리겠죠. 우리 또 그림을 봐야 또 시험엔 그림이 안 나와요. 예.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가 됐다. 그러면 등기 말소 해야 복귀예요? 당연 복귀예요? 당연 복귀. 여기까지는 우리 그림 안 보고 다 맞히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갑이 소유권이 복귀된 합의 해제한 갑이 얘한테 등기 말소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등기 말소가 소멸시효에 걸려야 안 걸려요? 안 걸리죠. 뭐 얘기한 거니까? 이건 그림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모르셨던 거군요. 우리가 늘 얘기한 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거죠. 소유권이 이미 복귀됐으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 제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예. 문제는 제3자죠. 합의 해제가 됐을 때 소유권이 이미 복귀가 됐는데 등기가 말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을이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그걸 사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보호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예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민법, 법률이 정하는 민법 해제, 법률이 정하는 해제편에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548조 1항 단서에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무슨 해제라고요? 합의해제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3자 보호 규정도 배제해요. 적용 안 하지만 제3자는 보호해줘요. 보호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548조 1항 단서에서 제3자를 보호한다는 이 규정은 합의해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자, 교재 보세요. 막 별표도 있고 그럴걸요? 예. 474쪽에 보세요. 474쪽에 일단 동그라미 2번에 내용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정리된 게 판례예요. 판례 박스에 그 1번의 화살표에 따라서 특이하게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할 의무가 없다.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의 문제나 이자 가산의 문제는 합의해제에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2번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라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지금 그 얘기한 거고 3번 셋째 줄에 가운데 따라서 이렇게 돼요. 셋째 줄에 따라서 계약의 합의 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548조의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 권리를 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합의 해제에도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자, 해제 조건은 좀 전에 비교했어요. 의사표시 필요 없고 소구표 같은 거 없다. 그러면 우리가 봤던 판례가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합니다. 중도금 주는 날, 잔금 주는 날인데 둘이 뭐라고 약정을 했냐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그러니까 중도금 미지급을 해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을이 실제로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안 줬대요. 그러면 갑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해야 해제가 돼요? 자동 해제가 돼요? 자동 해제가 돼요. 근데 비교 판례 계약을 하면서 잔금을 제 날짜에 안 주면 이 계약은 자동 해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을이 실제로 약속한 날에 잔금을 안 줬습니다. 계약은 자동 해제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중도금과 달리 잔금이라는 것은 갑이 을에게 등기 제공하는 것과 무슨 관계예요? 동시행 관계죠. 그럼 이게 자동 해제가 되려면 갑이 이행을 제공하여 을을 이행지체 빠뜨려야 한다라고 했어요. 교재 판례 볼게요. 474쪽 맨 밑에 파란 글씨 첫 번째 중도금이죠. 중도금. 파란 것만 보세요. 그 불이행 자체로서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근데 오른쪽에 비교 판례는 중도금이 아니라 잔대금이죠. 그럼 밑에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에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 비로소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 중도금과 잔금을 비교해 두시라는 얘기고요. 뭐 해지는 우리가 해제와 비교해서 뭐 간단하게 봤던 것들이죠. 해지는 소구표가 있어요, 없어요? 해지는 소구표가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해제와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해제는 일회적 계약에 작용하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 임대차나 고용 이런 건 해지한다라는 말을 썼었죠. 그 얘기고 문제 한번 볼까요? 해제와 다른 제도를 비교 설명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해제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나 해제 계약은 쌍방 합의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오엑스요? 맞죠? 해제 계약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어요? 합의 해제. 합의 해제가 바로 해제 계약이죠. 2번. 그러니까 해제 계약은 약정 해제와는 다르다고 했죠. 그럼 해제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해제 계약이죠. 2번. 해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 해제 조건은 그 성취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고요. 3번. 해제는 계약에 한정되나 취소는 그렇지 않다.
해제는 오로지 뭐에만? 계약. 취소는 계약, 단독행위, 법률행위 일반에 작용한다고 했죠. 4번. 해제는 소급효를 가지나 해제 조건은 어느 경우에도 효력을 소급시킬 수 없다. 뒤가 틀렸죠. 그러니까 해제 조건은 소급효가 없다. 이런 맞는 거야. 근데 어느 경우에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뭘로 가능하다고 했어요? 특약으로 가능합니다. 5번. 해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 실권약관은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 실권약관은 해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효력이 상실되어집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해제권의 발생. 약정해제권은 뭐 우리가 본 것처럼 당사자 약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약정해제에서 셋째 줄이 중요하죠. 셋째 줄 가운데 476쪽에 1번 약정해제 셋째 줄에 법정해제의 경우와는 달리 그 해제 효과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뭐가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근데 얘도 일방적으로 하는 약정해제니까 다만 민법상 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니까 원상회복할 때 이자 가산한다는 건 해야 돼요. 그런데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법정해제죠. 쉬었다가 보시죠.